안녕하십니까. 어저께 휴강이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상을 좀 못했었고, 제가 좀 아침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너그러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제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이번 주중에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양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게 지난 6강 이걸 포함해서 6강 강의를 서머리하는 형태로 여러분 복습하실 수 있는 형태로 과제가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까지 그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기 인공신경망의 시냅스하고 뉴런 그다음에 피드포워드, 그다음에 백프로페게이션, 그다음에 각 셀로 코스트에서 해당 에러가 어떻게 다시 백프로페게이로 전파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사실 원래 제 계획은 트랜스포머까지를 좀 해보려고는 했었는데 내용을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너무 겉핥기식으로만 가면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요. 예, 진행을 해보고 내용의 그거에 따라서 내용의 전체적인 그걸 따라서 제가 따로 과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하는 거랑 보고 또 만약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레퍼런스를 같이 올려드리잖아요. 레퍼런스의 내용도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셔야 제가 이게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개론을 계속 이제 육상, 그다음에 해저, 그다음 공중 이런 식으로 좀 했었고 그죠? 해저는 안 했다 그죠? 해저는 안 하고 이 자동 저기 뭐지 지지난 시간 테슬라까지 했었죠 그죠? 테슬라의 형태 그런 형태까지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전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기술에 사실 이게 대부분 코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어떤 전문가 시스템이나 어떤 코딩, 그러니까 어떤 이 프로시저 형태의 이 문제 해결 방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공신경망이 된 이후로 어떤 최적화나 이 프로블럼 솔빙에 있어서는 사실 궤를 달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군사 쪽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이게 원래는 좋은 곳으로 써야 되는데, 그죠?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골치 아프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전체 어떤 또 좋은 논문 주제라든가 혹은 더 좀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연구 주제를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한 2014년 때부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올라오면서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용한 컴퓨팅 파워 위에 올라와서 실제로 가용한 형태로 올라온 이후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펀더멘탈 같은 거죠. 우리가 뭐 프리리퀴짓에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대학 수학을 하기 위해서 공학 수학을 하기 위해서 대학 수학을 해야 되고 대학 수학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펀더멘탈의 형태로 완전 자리 잡혔습니다. 통계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확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최적화, 그다음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형태로 사실 근본의 어떤 리니어 모델까지를 캐스케이드된 이 리니어 모델까지 생각을 한다면 기존에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 TR이라든가 정보 이론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이 입력 신호의 다이멘전이 예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기초 정도를 좀 알고는 계셔야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막 여기는 지금 최신 것까지 다 내용을 하기엔 사실 이것만 해도 한 학기로도 안 돼요. 1년짜리 강의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제가 좀 꼭 필요한 그런 핵심 부분만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퍼런스 같은 거를 좀 사실 강의 자료보다 레퍼런스를 제대로 된 레퍼런스를 찾는데 더 시간 많이 할애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좀 더 쉽고 좀 더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항상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올라오면은 그거를 한 번씩이라도 좀 클릭을 해가지고 영상이면 영상, 뭐 아티클이면 아티클 좀 가능하면 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글 잘못되고 제가 좀 바꿔서 올릴게요. 올릴 때 바꿔서 올릴게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이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들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나 하는 전체 이제 플로우를 좀 데이터 플로우를 좀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우리가 어떤 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의 임펄스 레스판스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통신 시스템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신 시스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거대한 블록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필터와 같습니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안에 개의 그 시스템 특성에 따라서 출력이 정의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엔드 게이트 같은 엔드 게이트라고 한다면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서 두 개의 입력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부적인 연산을 거쳐서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뭐 아날로그 회로로도 만들 수도 있고 디지털 회로로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출력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출력을 우리가 정의하는 그 값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의 임펄스 레스판스는 확실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해석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죠? 시스템을 해석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게 되고 그 시스템의 특성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2차식까지밖에 사실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3차식부터는 너무나 계산 복잡도가 올라가고, 그죠? 더 이상 3차 항이 또 여러 개 연결된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해를 구하는 게 사실 어렵기,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기 때문에 기존 전통적으로 저희 이 통신 시스템이나 모든 제어 시스템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시스템 혹은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 하기 위한 타겟은 항상 LTI 시스템입니다. 그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그죠? 시변, 시불변, 선형 시스템을 가정하고 모든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 그 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펄스 레스판스를 봐야 해당 그 시스템의 개의 어떤 출력이나 그 시스템 특성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펄스는 사실 이제 가상의 신호잖아요, 그죠? 실제 존재할 수 없는, 그죠? 시간이 0이고 그 앰플리튜드가 무한대인 어떤 신호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또 어떤 출력을 내는가에 따라서 그 시스템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정의하고 우리가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결국 우리가 학습이나 학습 혹은 트레이닝을 거쳐서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목표는 결국 그 시스템을 모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델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다면, 그죠? 확률 분포.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이라면 확률이 아니고 어떤 이 수식으로, 2차식으로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게 비선형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확률적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확률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2차식 이상이죠. 그죠? 수많은 레이어로 연결되어서 2차식, 4차식, 8차식, 16차식, 그죠? 계속 무한한, 그죠? 굉장히 복잡한 개로 형성이 된 확률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하고자 하는 타겟은 확률 분포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펄스 레스판스라는 게, 그죠? 결국 우리가 확률 모델을 알아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임펄스 레스판스를 이제 우리가 구하거나 계산하거나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무한한 시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이 오퍼레이션을 우리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레퍼런스로 영상을 올려드리긴 할 건데요. 요거 채널 있습니다. 유진 쿠투네야나스나라고 이 러시아 채널인 것 같은데, 만든 사람이 러시아계 쪽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3D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가지고 굉장히 좀 이 근본적인 해석을 그죠?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복잡한 여러 가지를 해석하기 되게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채널이랑 이것도 같이 다 레퍼런스 올려드릴 건데, 이걸 꼭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임펄스 레스판스라는 게 왜 우리가 컨볼루션 형태로 연산을 하게 되어야 하는지 설명이 잘 나오는데,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토탈 아웃풋, 그죠? 우리가 단위 시간에 연속적인 어떤 입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속적인 어떤 그것들을 지금 이제 여기서 해석을 위해서 단위 시간 타워로 쪼개놨는데, 각 단위 시간마다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이 입력들의 총합은, 그죠? 총합은, 이 임펄스 레스판스의 전체적인 이 면적은 이것들을 다 더한, 이 면적들을 다 더한 놈과 같다. 라는 형태로 설명을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14년인가? 예, 처음에 그 르네 형태로 그 이미지 경연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이후에 이, 이 연구팀, 그래서 이 연구팀이 이 힌튼 교수의 연구팀이 이 이미지라는 어떤 그 2차원, 3차원이죠. 예, 색깔이나 어떤 뎁스까지 하면 좌표 값과 주변 픽셀들과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컨볼루셔널 형태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정보의 어떤 그 진짜 그런 걸 피차라고 합니다. 그죠? 그 정보를 이루고 있는 핵심 정보를 피차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읽어내고 최적화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컨볼루셔널 연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 처리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을 제시를 했고, 압도적인 성능으로 기존의 어떤 전문가 시스템들이 만들어 놨던 그런 스코어를 거의 20% 이상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은 GPU 가속이라든가, 그죠? 여기서 제시하던 그런 모든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실제 이제 코딩이나 실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컴퓨테이션 SS로 활용하기 시작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은 뭐 사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죠. 예. 잠깐 좀 상기시킨 형태로 제가 잠깐 가져왔고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이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신호의 컨볼루셔널 염산이 있고요. 그죠?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그죠? 해당 두 신호가 이제 이번 타워에 시간 역전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주어진 신호에 레이블이 없을 때 해당 신호의 시변 데이터들의 연속성, 그리고 서로 각 샘플과의 연관성을 읽어내기 위한 연산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앞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컨볼루션 연산을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연산을 해 왔는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미지 아마 여러분 학부 시절에 영상 처리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죠? 이 이미지 처리할 때 보통 우리가 이런 과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다시 좀 기억을 좀 살짝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지를 갖고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원본 이미지가 있다면, 그죠? 거기에다 뭐 샤픈을 한다던가, 블러를 한다던가, 뭐 엠버스를 한다던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엣지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샤픈이나, 그죠? 샤픈이나 보통 그런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산이 결국 이미지 커널을 우리가 이미지 커널이라고 합니다. 이 사용하는 이 영상의 필터를 적용하기 위한 이 특정 사이즈의 이 연산 체계를 이 연산하기 위한 이 연산 웨이트, 이걸 일종의 웨이트라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CNN에서 사용하는 최적화하고자 하는 이 필터들이 결국 이 필터들의 개수를 최적화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커널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연산이 결국은 컨볼루션 연산하고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제가 이 사이트가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사용을 했던 좋은 좋은, 잠깐만요, 요거다. 예. 있는 이 영상인데, 여러분 요 레퍼런스 올려드릴 테니까 요 내용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요거 꼭 한번 봐주시고, 실제로 커널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해당 픽셀들이 보이죠, 그죠? 해당 픽셀 값들이 보이고요. 250, 8비트로, 8비트로 인코딩된 각 흑백 이미지들의 값이 있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3x3, 그래서 3x3 이 커널을 가지고 우리가 컨볼루셔널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우리가 바텀 수업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웃라인, 그죠? 우리가 엣지 디텍션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엣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저번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아마 제가 영상은 따로 안 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진짜 시각 중추가, 그죠? 이 포유류의 시각 중추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고양이의 시각 중추에다가 탐침을 꽂고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사실 이 포유류의 시각 중추라는 게 결국은 각 층마다 좀 더 세부적인 어떤 이 영상의 피처를 찾아내는 형태로 뇌의 신경이 시각 중추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엣지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필터 입장,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상 이미지로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여기하고, 그죠? 지금 요 부분, 그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엣지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엣지라고, 경계선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여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대충 이 숫자가 보이죠?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확 넘어갑니다. 그죠? 예, 여기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확 넘어갑니다. 그죠? 여기 역상이라, 예, 표현이 좀 반대로 돼 있긴 했는데 한번 보죠. 여기 안 보이네. 예, 여기가, 그죠? 여긴 어둡습니다. 그죠? 여긴 어둡고 여긴 밝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값을 보면 여긴 되게 어둡기 때문에 값이 작고요. 그죠? 여기는 밝기 때문에 값이 큽니다. 엣지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통 엣지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포유류들은, 혹은 대부분 동물들이나 모든 동물들이 이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뇌에 이미 임프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경계면을 굉장히 빨리 찾습니다.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하자면 결국 어떤 형태로 연산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웃라인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이게 아웃라인이죠. 이게 엣지 디텍션 하기 위한 필터인데요. 이 필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하기에 따라, 나름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예. 여기서는 8비트, 그러니까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짜리로 인코딩된, 그죠? 영상, 픽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라는 생각이 아마 8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옆값이랑 지금 내 값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그죠? 이 차이를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수는 더 작게 만들어야 될 거고, 큰 수는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 이 커널의 대충 의미가 이제 대충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요, 이건 사실 내적입니다. 사실 이걸 컨볼루션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내적을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예. 각 행렬의 내적을 구하게 되는 건데,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지금 엣지를 읽어내기 위한 지금 위치를 보면은, 굉장히 어두운 30, 32, 34, 그죠? 이 값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더욱더 작아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이 경계 가운데가 굉장히 값이 크죠? 여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값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3x3 필터의 아웃풋을 한 개의 값으로 결정하게 되고, 이 한 개의 값으로 지금 내가 지정하고 있는 이 점의 픽셀 값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산은 결국 여러분, 이게 결국은 앞에 제가 영상이랑 같이 포함시켜서 보여드렸던 콘볼루셔널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NN이라는 거는 이런 영상을 해서 해당 이 영상이나 혹시 이미지에 어떤 피처를 찾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이제 그 입력 영상을 주고 나의 목적이, 그죠, 나의 코스트 펑션이, 내가 코스트 펑션이 엣지를 찾는 코스트 펑션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입력 원본이 될 거고요. 이게 제가 원하는, 제가 결과로서 원하는 이게 레이블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처음에야 당연히 이제 웨이트가 전부 다 랜덤으로 시작을 했겠죠. 사실 이 웨이트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여기 있는 필터들, 이 필터들의 값이 초반에 다 랜덤으로 잡히게 되는데, 나는 이미 입력값과 출력값에 대한 이 입력을 줬고, 그 다음에 이 입력에 대한 이 레이블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죠? 이 값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코스트 펑션을 정의할 수 있고, 그 코스트 펑션이 각 스텝마다, 각 학습 스텝마다 어떠한 에러를 가지고 있고, 그 에러들이 결국은 어떻게 백프로퍼게이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필터들이 내가 원하는 형태의 필터로 최적화가 될 겁니다. 이게 CNN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CNN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게 영상인가? 영상이구나. 요건 잠깐만요. 요것도 제가 같이 올려드릴 건데. 그래서 요 놈이었을 겁니다. 요 영상인데, 이 영상이 결국은 CNN이라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최적화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당 여기서도 3x3 커널을 사용하고 있죠. 이 3x3 커널이 실제로는 초반에 다 랜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원래 레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레이블을 기준으로 에러를 찾아내고, 그 에러를 기준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각 이 필터들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드는 겁니다. 자, A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그죠? A라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피처들이 있는 거죠. 대각선, 좌우 대칭의 대각선 두 개가 있고, 그죠? 가로선이 하나 있는, 이런 걸 읽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처를 읽어내기 위한 필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 필터를 지금 두 번째 필터가 연산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필터를 제가 설계에 따라서 여러 개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 개 정리하면, 지금 이제 해당 이 그림이다시도 이제 그림 줄이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맥스플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디테일은 이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 CNN을 처음에 보실 때는 이 필터나 이 실제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해석이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AO 영상이랑 이제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같이 보시면, CNN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읽어내고 나중에 최적화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방금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조그만한 그 필터들이 있었죠. 아까 요거 있죠. 요거 결국은 CNN에서 최적화하는 거는 여러 개의 이 필터들을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게 CNN입니다. 그래서 이런 CNN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 영상 처리나 영상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압도적인 성능으로, 이제 대부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발전을 가속화한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이제 힌튼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제 발표한 르넷이라는 이 네트워크인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그죠? 32 by 32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기서는 2 by 2 필터를 일단 사용을 해서 콘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걸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가로 32, 세로 32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2x2 이런 필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픽셀씩 밀어 옆으로 진행을 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 2x2 이 필터를 처음 여기 이 실제 이미지 픽셀 안에서부터 연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중에 하나의 이 대표 값을 하나 가지고 얘가 바깥에서부터 이 바깥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걸 0으로 가정을 해서 바깥에서부터 컨볼루션 연산을 해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각 필터가 한 번 연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연산을 하기 위해 한 픽셀씩 움직일 거냐, 두 픽셀씩 움직일 거냐, 몇 픽셀씩 움직일 거냐에 대한 그런 정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텐서플로나 파이토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거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미 먼저 이미 정의되어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셋들을 아마 사용을 하실 건데, 실제 안의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나면 사실 여러분들이 컨볼루션 연산을 하거나 이 픽셀들 하나씩 옮겨가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오퍼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다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후술하겠지만 CNN이나 나중에 나올 때 RNN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트랜스포머로 다 좀 더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컴퓨팅 파워가 확보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트랜스포머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CNN도 쓰이는 데가 있고요. CNN도 좀 최적화될 만큼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CNN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연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저희 대부분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를 갖다 불러다 쓰는 형태로 되는데,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를 갖다 불러다 쓸 때 이제 실제 연산을 수행시키기 전에 어떤 파라메터로 세팅을 하잖아요. 그 세팅 값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커널이 아까 연산처럼 한 커널로 한 픽셀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한 픽셀의 값이 나오게 되고 그 픽셀로 이게 이 컨볼루션 전체 연산을 한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4x4를 사용했고 32 이미지를 4x4의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픽셀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28로 줄었죠. 이 얘기는 이 픽셀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패딩이라고 하는데 패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x2 필터가 이 이미지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튀어나가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 4x4가 32에 빠진 형태가 되는 거죠. 홀수면 한 픽셀이 남으니까 요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32 이미지가 2x2 이 필터 연산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요 필터에 곱하기 2만큼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6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필터의 연산이 총 6개 진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이 필터의 개수를 6개로 정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필터를 내가 6개를 먼저 준비해 놓고 이 연산을 쫙 해서 이 영상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출력 결정 하나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필터가 가지는 어떤 특성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지금 이 필터는 어때요? 샤픈 필터입니다. 그죠? 이 필터는 샤픈이라는 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이 프로세스밖에 수행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보기 위해서 꼭 엣지만 필요하나요? 엣지를 안다고 우리가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엣지를 찾았으면 여기서 전체적인 동그라미 안에 코 모양이 있고 눈 모양이 있고 입 모양이 있어. 이거는 사람 얼굴이야 라고 인지할 수 있던 다른 피처를 위한 어떤 그런 필터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사람이 눈에 세로로 찢어진 게 아니라 가로로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영상을 쭉 읽어봤을 때 가로로 된 어떤 찢어진 게 두 개가 보이더라. 그걸 쭉 내려가다 보니까 또 가로로 쭉 찢어진 한 개가 보이더라. 이거는 얼굴이구나 라고 인지하려면 일단 가로로 찢어진 거를 인지를 하는 어떤 필터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각각의 피처를 읽어내기 위한 각각의 필터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들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 CNN이라는 네트워크를 내 마음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연구했을 때의 내용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드론 사운드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국방 과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연구 결과가 그쪽에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그 분류기 자체를 드론 위에다가 다 올려 넣어야 됐었기 때문에 이거의 최적화가 사실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론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컴퓨팅 파워에서 드론 소리를 읽어내야 되고 자기 소리를 분리를 해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최적화를 했을 이게 제가 르넷을 활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형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음성이고 하니까 이제 막 시변이나 이런 다른 모델들을 많이 써보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컨볼루셔널 모델로 충분히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안 다음에 이제 최적화를 해봤는데 이 최적화를 하기 위한 여러분의 센스라든가 이런 이 감을 이 해당 필터에 대한 이 사이즈가 어떻고 각 필터에 대한 인접한 필터를 내가 어디까지 읽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이해에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잘 해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여기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영상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 컨볼루션 필터에 결국 이 필터가 뭘 하는 애냐면요. 내가 이 필터 안에 있죠. 결국은 내가 어떤 이 그림의 특성을 읽어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필터의 사이즈가 내 이 필터의 사이즈의 이 안에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콘볼루션 연산을 옆으로 쭉 해가면서 전체 그림을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내가 지금 한 번이 지금 수행하는 이 콘볼루션 연산 안에서 내 이 필터가 내가 읽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이 필터의 사이즈로 제한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로줄을 읽어내기 위한 이 필터를 내가 설계를 한다면 지금 3x3이죠. 그죠? 3x3인데 이 3x3보다 내가 더 작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2x2가 됐어요. 2x2가 된다면 어때요? 내가 바로 위에 그 다음 밑에 있는 픽셀들의 연관 관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2x2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결국 할 수 있는 건 엣지밖에 없어요. 엣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2x2까지는 엣지 디텍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어떤 모양을 찾아낸다거나 동그라미, 뭐 네모, 아니면 뭐 가로로 찢어진 그런 걸 연산하기 위해서는 2x2로 굉장히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컨보루션이라는 거 사실 아까 제가 임펄스 레스판스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어떤 시스템의 그 개의 특성을 읽어내기 위한 어떤 연산인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임펄스 레스판스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오퍼레이션이 컨볼루션 연산인데 그 컨볼루션이 가질 수 있는 이 코렐레이션 이 디스턴스는 내가 어떤 이 픽셀과 그 다음 픽셀 혹은 그 다음 픽셀 그 다음 픽셀과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연관성을 읽어내기 위한 이, 이 디스턴스가 이 필터의 크기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르넷 같은 경우 보면요. 르넷을 보시면요. 이 레이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총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고도 두 번 하죠. 이 르넷이 이걸 뭘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르넷을 이제 발표를 했냐면 이 르넷이라는 모델을 어떤 데이터셋에서 이제 바로메터 그 결과의 바로메터로 삼았냐면 성능의 바로메터로 삼았냐면 엠니스트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엠니스트라고 하는 손글씨 미 우정국이죠. 우정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손글씨 데이터 있죠. 그거를 읽어내기 위한 모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0에서 9까지 사람의 손글씨를 읽어내기 는데 두 번의 컨볼루셔널 연산이면 충분히 숫자의 모든 특성을 읽어낼 수 있는 걸로 여기서 내부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그 픽처들이 뭡니까? 가로선, 세로선, 대각선, 동그라미. 그쵸? 그 다음에 이어졌냐, 끊어졌냐. 뭐 그런 정도면 숫자는 싹 다 픽처를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르넷을 보면은 필터 개수가 얼마고 이 논문을 보시면 세부적인 파라미터들이 나오는데 그 파라미터들이면 충분히 그 글자를 그 손글씨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읽어내는 데는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그 파라미터로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도 내가 만약에 좀 그냥 단순히 0에서 9까지의 그런 저수준의 그런 숫자를 읽어내는 모양이 아니라 자동차 혹은 뭐 수많은 더 클래스 많은 훨씬 더 클래스도 많고 픽셀의 이 다양성도 복잡한 그죠? 그런 것들 읽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심층적인 더 많은 필터들이 필요할 거고
그 필터들이 최적화되기 위한 더 많은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말로 설명하자니 좀 그런데 사실 제가 레퍼런스를 같이 다 올려드리니까요. 그 레퍼런스랑 함께 공부를 하시면 전혀 무리 없이 컨볼루션을 전체 내용의 이 오퍼레이션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좀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풀리 네트워크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풀링 레이어 이후로는 르넷 기준으로는 뒤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픽셀 위치를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료가 좀 소실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풀리 커넥티드로 그냥 원 바이 n 매트릭스로 그냥 다 내려버리거든요. 이걸 스퀴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퀴징을 해버리고 나면 실제로 여기서 가로, 세로, 좌표 정보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쪽 관련돼서 나가면은 픽셀 값을 잃어버리지 않고 픽셀 단위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CNN 내용이었는데요. 내용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좀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언제든지 좀 질문 주십시오. 이전처럼 다른 분들이나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제 수업이 얼마나 많이 모자라신지 아실 텐데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큰 이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오퍼레이션 자체나 어떤 이 계산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이 신경망이 사실 신경망이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차수라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는데 그 높은 차수를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 타겟 그 영역 안으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인사이트가 필요한지를 여러분 알아내는데 그걸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CNN 같은 경우 결국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 커널이 내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자동차 번호판을 읽어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내가 설계를 해서 최적화를 한 다음에 CNN 모델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는 내가 주어진 이 입력 데이터 있죠. 입력 데이터의 해상도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읽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해상도를 최적화를 해야 되고 그 해상도가 가지는 그 DPI에 따라서 해당 픽셀들이 얼마나 많은 픽셀들을 내가 감안을 해야 실제 글자를 읽어낼 수 있을 만큼의 커널 사이즈를 가질 수 있겠느냐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야 예를 들어 글자가 만약에 가로 세로 30픽셀씩 차지를 한다고 봅시다. 만약에 전체 사진에서 전체 뭐 1000 바이 1000 픽셀의 사진에서 번호판 안에 글자 하나가 거의 위아래가 높이가 만약에 100픽셀이었다고 칩시다. 100픽셀씩 글자가 이제 100픽셀 정도로 가로 세로 100픽셀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 100픽셀 안에 글자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뭐 숫자 7을 생각해 보죠. 숫자 7을 가로 세로 100픽셀 안에서 우리가 7이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는 혹은 7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앞에 한 위쪽 20픽셀이 아마 가로로 쭉 지나간 7이라는 숫자의 가로선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80픽셀 정도가 80에서 70픽셀 정도가 이제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그걸 읽어내기 위해서 나는 커널 사이즈를 어떻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20픽셀은 넘게 내가 커널을 맞춰야 커널 사이즈를 설계를 해야 해당 그 7의 가로선을 읽어낼 수 있고 가로선 다음에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것도 인지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코헤어런트 디스턴스가 되는 거죠. 대충 감이 오시죠? 이런 설계가 이제 여러분들이 CN을 이해하고 나면 이걸 CN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어떤 이런 인사이트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CNN 같은 게 지금 설명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1차원, 그죠? 단색 그레이스케일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픽셀 정보가 그죠? 8 곱하기 8 곱하기 8에서 24비트 플러스 이제 더 들어가잖아요. 26 픽셀에서 30 픽셀 정도, 그죠? YUI 데이터 포함하고 이러면 32비트까지 가고 그러는데, 보통 뎁스가 보통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RGB 이렇게 해가지고 세 픽셀 값이 뭉쳐 있잖아요. 이거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G축까지 올려서 이 해당 커널에 대한 이 커널의 웨이트가 3배로 늘어납니다.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 이제 감안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이런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여기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이라는 놈이고요. 자, 근데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여러분 이제 보면요. 여러분 이제 대충 좀 이제 여러분 이제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한계점이 보이실 겁니다. 왜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지금 주어진 이 그림 여기서밖에 데이터를 긁어내지 못해요. 만약에 이게 연속적인 어떤 우리 움짤 같은 거 있죠? 연속적인 어떤 영상이 연속이었다면 이 해당 커널은요, 영속적인 그 그림의 연관성은 알아내지 못해요. 그렇겠죠? 왜냐면 내가 전 사진을 모르니까 해당 커널이 지금 이 주어진 이미지 한 장 기준으로 모든 피처를 읽어내도록 설계가 되는 거죠. 연산 자체도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입력에 대해서는 그 둘 사이의 코리어런스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시변 데이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전체 입력 이미지 안에 시변 데이터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음성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 값들을 라인들을요 시변 데이터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는 앰플리튜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앰플리튜드 하나랑 이 세로 y축을 시변 데이터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전체적인 특성을 읽어낼 수 있도록 음성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음성 데이터를 읽어내기 위해서 혹은 음성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어떤 시변 데이터를 읽어내기 위한 어떤 모델도 등장을 합니다. 이게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는 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걸 RNN 셀이라고 합니다. 이걸 RNN 셀이라고 하는데요. 생긴 게 좀 희한하게 생겼죠. 요게 결국은 보죠. 여기 XT가 입력입니다. T 시간에서의 입력입니다. RNN은 시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형태의 셀이 설계가 됐고요. 이 셀을 한번 봅시다. 입력 X가 시간 T 시간에 X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옆에 뒤에 뭐가 있는데 뭔가 또 입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입력이 여기서 합쳐져요. 이 합쳐진 게 이제 어떤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논리니어 팩터를 통해서 출력이 되게 되고 출력이 이렇게 나가는 출력도 있는데 희한하게 또 위에 HT라는 어떤 출력으로 또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XT라는 건 T 시간에서의 입력 신호가 맞습니다. 네, 이 입력 신호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연결이 시냅스가 결국 우리는 시냅스의 이 가중치, 그죠? 그 웨이트를 우리가 항상 최적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선 하나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최적화해야 될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오는 게 뭐냐면요. 아까 그러니까 이전 t-1, t-1의 출력 값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리커런트입니다. 내 입력이 지난 시간의 출력이 다시 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드백 형태로 이전 시간이 지금 시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마르코프 모델이나 있죠. 마르코프 체인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나오면은 제가 수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대충 이제 개념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변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시변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를 정보를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그 정보를 읽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주지 않았는데 코스트 펑션에 그 코스트에 해당 그 정보에 대한 에러를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입력을 집어넣을 때 그 입력은 이전 출력을 단영해서 우리가 입력을 넣는 거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형태로 셀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걸 unfold 한다고 하거든요. 이 왜 unfold 한다고 하냐면 여기 t가 보면은 이제 가로축을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가로축을 시간으로 보고, 왜냐면 입력 들어갔지, 그 다음 입력 들어가고, 그 다음 입력 들어가고, 계속 얘한테서 돌아야 되는데, 그 특정 시간 t, 혹은 t-1, t-2, t-3, 혹은 뭐 t 플러스 1, t 플러스 2의 시간에 대한 각 정보의 입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력을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unfold 형태로 이렇게 도시화를 합니다. 여러분 읽어내실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변 데이터가 들어가서 우리가 시변 데이터에 누적된 어떤 시변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고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이 웨이트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이런 형태를 RNN이라고 하고, 이런 걸 RNN 기본 셀을 이렇게 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왜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사용되었는지는, 이제 이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는 다른 시그모이드의 출력과는 다르게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용하는 이제 특성이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 자체를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건데, 이건 일단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진 경우도 있다라는 건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만약에 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십시오. 네. 수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NN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언폴드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전 값 t-1의 값이 들어가서 현재 웨이트에 곱해져서, 그죠? 네.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지금 이 아웃풋이 또 그 다음 t의 입력으로 또 사용이 돼서 전달이 되고요. 그죠? 전달이 되고, 또 그때 또 웨이트가 또 여기 누적이 될 거고요. 그 웨이트를 그대로 가지고 또 x 그 다음 t 플러스 1의 값이 다시 또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든 입력들은 결국, 그죠? 그 이전의 값들의 출력과 같이 누적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여러 마르코프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핵심은 뭡니까? 지금 지금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 종속 변수는 그 이전 값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값들은 사실 그 이전과 그 이전과 그 이전 모든 값들이 바로 내 직전 이전 값들이 모두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겁니다. 누적이 돼 있잖아요, 이미. 그죠? 그래서 RNN 같은 경우는 이런 시변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처리에서 굉장히 많은 이 시변 데이터 혹은 오더가 중요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가 많이 되었고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그 번역기 있지 않습니까? 번역기라든가 혹은 이제 그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네트워크로 RNN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RNN이라 그러면은 T1, T2, T3 이렇게 이제 연달아 어떤 이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처리가 된 다음에 이 W에 영향을 주고 히든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고, 여기 보면 여기 그럼 여러분 이 한 셀 기준으로 이 최적화해야 될 W가 몇 개 나옵니까? 자, X가 일로 들어가죠. 여기 W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입력에 W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죠? 시냅스니까, 그죠? W 하나 있을 거고. 이전 스테이트에서, 이전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오죠. 이 입력이 또 어떤 웨이트랑 또 곱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웨이트 하나, 둘. 그 다음에 이 출력이 나가는데, 이 출력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스테이트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또 W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총 웨이트가 4개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내가 이 셀 하나당 최적화해야 될 웨이트가 4개가 돼요. 4개에서 뭐 GRU 같이 내려가면 3개, 뭐 LSTM 같으면 더 6개, 뭐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이 셀 하나에 내가 최적화해야 될 웨이트가 여러 개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그런 식으로 값이 누적이 되다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내가 무한히 이 값을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입력의 이 디멘전을 무한히 가져간다고 하면, 메모리 안에 무한히 가져간다고 하면 사실 그런 건 구현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특정 시점에서 내가 그 선을 잘라줘야 됩니다. 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해당 연산에서 최적화해야 될 웨이트가 영향을 받는 이 코헤런스 랭스가 내가 지금 집어넣는 이 타임스탬프의 샘플 길이에 제한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뭐 어떤 주식이죠. 주식 차트 있죠. 내가 지금 오늘 주식값, 그러니까 내일 주식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RNN으로 구성해서 한번 최적화를 해보고 싶어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내일의 주식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과거값을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식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말 실제로 얼마나 많은 타임스탬프를, 얼마나 지난 주식값들이 실제 내 오늘 주식값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가 관건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설계할 때 이걸 우리가 파라미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그죠? 설계를 해야 되는, 사실 약간 좀 말 그대로 진짜 리커런트한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커런트 모델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학습시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 플러스가 됐어요. 근데 입력도 플러스가 들어왔어. 그럼 전체적으로 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해당 히든 스테이터스의 전체적인 웨이트들의 값의 그 물리적인 그 스케일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증가하다 보면 이게 쭉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 입력이라는 게 보통 이게 오다가 음수가 혹은 오다가 갑자기 큰 변화가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주식 값이 만약 쭈루룩 어느 특정 구간에서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는데 특정 기간 동안 계속 값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해당 이 셀이죠. RNN 셀 안에 있는 웨이트들을 최적화시키는 데 위해 있어서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이게 DC가 끼는 거거든요. DC가 끼게 되면 바이어스가 생기게 되고 학습이 되게 어려워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에서 익스플로드나 혹은 이 뭐라 해야 되냐, 이 베니싱 이슈가 많이 생깁니다. 한번 이렇게 학습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값이 무한대로 자꾸 커지다가 그냥 모든 이 웨이트들이 다 1로 다 꽉 채워진다거나 최대값으로 그냥 수렴해 버린다거나, 혹은 작아지다가 결국은 너무너무 작은 숫자가 돼서 학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많습니다. 이 셀 그대로 쓰게 되면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도 뭐 있냐면, 그냥 이렇게 생으로 RNN을 설계를 해놓으면 내가 어느 시점에 값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걸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명확한 어떤 이 출력 레이블을 갖고 있고, 그 출력 레이블에 각각의 내가 어떤 중요도를 설정해 줄 수 있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주식값이 올랐는데 이 주식값이 오르는 게 언제 사건 때문에 내 오늘 주식값이 올랐는지에 대한 를 정의하는 거는, 사실 이게 사실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팩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RNN이라는 게 실제로는 되게 사용하기도 어려웠고, 이게 최적화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단점을 좀 극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셀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나마 이제 해석하기가 좀 좋은 게 게이트웨이가 GRU라고 해서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전에 LSTM이라든가 다른 모델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운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애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셀 안에 이거에 대한 가중치를 좀 줘보자라는 형태로 셀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류 같은 경우는요, 리셋 영역이 있습니다. 입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그모이드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 출력을 결정하기 하고자 하는 여기 W가 있고,
이전 히든 스테이트, 그 다음 이전 히든 스테이트, 이전 스테이트가 들어오는, 그죠? 이전 출력이 들어오는 입력이 있습니다. 여기 또 W 있겠죠? 요 두 개의 W가 리셋이라는 형태, 그죠? 번째, 파이프라인 잘 보세요. 입력이 들어가고 그 이전 값이 들어옵니다. 더해지고, 그죠? 예, 각각의 웨이트 곱해줘서 여기 들어와서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곱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출력으로도 가고, 그 다음 또 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방향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와서 결국은 어디 전달되냐면 그 다음 출력으로 전달되는데, 내가 지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 다음 출력으로 곱해주고자 하는 인풋이 뭡니까? 입력. 그래서 지금 입력을 내가 이걸 어떤 비율로 그 다음 스테이트로 전달해 줄 것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W가 전부 다 빵빵해요. 여기 전부 다 빵빵이면 이게 빵 들어가겠죠. 그러면 0으로 곱해지면 지금 입력은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전 값들은 무시해버리고 새로 이제 그 다음 스테이트부터 어떤 값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되죠? 요게 리셋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내가 지금 입력을 그 다음 영역으로 얼마나 많이 넘겨줄 것이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벡터를 가지고 지금 내 입력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이전 입력과 내 지금 입력 둘 중에 어느 거를 더 많이 줘야 되냐. 그 다음 스테이트로. 그 다음 셀의 입력으로 내가 지금 입력 혹은 이전 스테이트 입력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줘야 될 거냐. 이 비율을 조절해서 그 다음 셀로 넘겨주는 형태로 이렇게 셀이 설계가 됐습니다. LSTM은 이거보다 더 복잡해요. 좀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LSTM이라는 셀을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GRU가 나왔는데 성능은 비슷하다고 하고요. 이 웨이트 수가 두 개나 더 적기 때문에 최적화하는 것도, 예, 또 미분 값으로 이제 이 백프로파게이션 업데이트 할 때도 더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과 디코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사실 이제 이게 사실 CNN과 RNN이 기존에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이전 혹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든가 이제 이런 모델들이 나오기 전 전통적인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이 기본 펀더멘탈이었다고 한다면 구글에 이제 2017년이나 언제였죠? 예, 최근이었는데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all we need is atten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자 이게 몇 년도인가? 2017년이네요. 예, 2017년에 구글이 발표한 논문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 논문 이후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형태가 예, 이제 태동이 되게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인코딩과 디코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코딩이란 게 뭡니까? 인코딩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음, 만약에 분포가 만약에요. 여러분 분포가 0에서 10까지 0에서 10까지 분포를 갖고 있는 어떤 입력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0에서 10이니까 내가 이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네, 10개의 플래그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1, 2, 3, 4 그죠? 10개의 이 플랜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입력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4와 5와 6, 7 이 사이는 별로 없고 값들이 0에서 3, 그 다음에 7에서 10, 8에서 10 이런 식으로 값이 좀 몰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값이 좀 몰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정말 내가 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특성이나 이 전체적인 이 캐릭터리스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 나는 10개의 플랜카드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가 성근 애들은 더 작은 플랭카드 안에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에서 7까지 값이 별로 없는 이런 애들은 중간값이라는 패널 하나에다가 다 밀어넣는다고 가정합시다. 다 밀어넣는다고. 네. 다 밀어넣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분포가 다 많은 애들이 있죠. 1에서 3, 그다음에 8에서 10까지, 그죠? 이 애들은 되게 빈도수가 많아요.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러면은 얘네들을 8에서 10 쪼개지 말고 1에서 3까지 쪼개지 말고 4에서 6, 4에서 7까지 여기 성근 애들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몇 개를 낳겠습니까? 4, 5, 6, 7, 4개 중에 나는 하나만 썼으니까 나머지 3개가 남죠. 이 3개를 더 분포가 많은 애들한테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분포를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인코딩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내가 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양을 줄이는 겁니다. 혹은 데이터의 해상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사실 이 인코딩이라고 지금 여기 그림은요, 이제 여기 글이 써져 있죠. 이게 이 인코더가 어디에 쓰이는 놈이냐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어떤 이 단어 임베딩 형태의 알고리즘에 사용이 되는 인코딩과 디코딩의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하고 물음표 있죠. 요 문장을 4개의 어떤 출력으로 제가 인코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how라는 애를 뭐 1로 두고, 그 다음에 r을 2로 두고, u를 3으로 두고, 만약에 물음표를 4로 뒀어요. 그럼 1, 2, 3, 4가 어떤 임베딩 레이어에 들어가면 얘는 어떤 특정한 조합에 4개의 샘플로 뭔가를 출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how are you 물음표라는 이 값을요, 어떤 특정한 4개의 연속된 시퀀스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요거를 이제, 이거를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베딩하고 좀 다른 개념. 인베딩은 이제 얘네들을 다른 어떤, 여러분 해시 펑션 아시죠? 예, 해시 펑션 아시죠? 무조건 입력에 따라서 무조건 출력이 하나로 고정되는 거죠. 예. 그런 해시 펑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으로 대치를 하고 그 대치된 그 값들의 조합이 어떤 특정한 한 값으로 귀결이 되도록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텐션 설명하다가 이제 그림이 4개가 나온 건데, 타임 스텝이 1, 2, 3, 4로 나오죠. 그래서 타임 스텝 1일 때 how are you 물음표가 들어가는데, how가 들어갔을 때 어떤 값이 있는 거고요. how are까지 들어갔으면 그 다음 스테이트가 나오고, how are you까지 들어갔으면 또 그 다음 스테이트가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 인코더가 RNN으로 구성이 많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전 값, 그러니까 처음에 how만 들어갔죠? 그럼 이전 값은 없는 거니까 이전 값은 제로라고 세팅을 하고 랜덤 값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래서 how를 넣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이 딱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 특정한 값을 놔두고 그 다음에 r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 값이 r죠. 그러면 r가 또 안에 있는 어떤 RNN 네트워크에 따라서 출력 값이 나올 거고요. 그 출력 값은 이전 값이랑 더해지거나 어떤 형태로 해서 또 다른 새로운 값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u도 똑같고 계속 연속되는 어떤 값에 따라서 그 값들이 누적이 되는데 결국은 항상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값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타임 스텝 하나, 둘, 셋, 넷의 타임 스텝을 사용해서 총 4개의 출력을 얻어냈잖아요. 이 출력을 하나의 인코딩된 태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꾸면 당연히 이 태그 값도 바뀌겠죠. 혹은 다른 단어를 넣었을 때 이 태그 값은 당연히 바뀌겠죠. 이게 일종의 훨씬 더 많은 이 차원에서 되게 낮은 차원으로 이 전체적인 입력 데이터셋을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가 만약에 4x 4를 4x2로 멀티플리케이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x2로 줄죠. 4x4의 4의 입력이 4x2 매트릭스랑 멀티플리케이션 하게 되면 4x2로 줄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데이터 손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언어 모델이나 이런 데서 이걸 왜 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엔트로피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사막에서 내일 맑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정보량이 없어요. 거의 누구나 99%의 확률로 내일 맑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일 만약에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 비가 온다는 거는 1%의 확률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보의 양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우리 언어는 어때요? 잘 보세요. how 뒤에 오면요. how are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뒤에 you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러면 엔트로피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올 수 있는 어떠한 단어의 개수는 사실 무한한데, 사실 이론적으로 무한하죠? 하지만 how a까지 나왔으면 뒤에는 you가 나올 것이라는, 거의 you가 나온다는 확률로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you로 수렴이 돼요. 그럼 나머지 여기 올 수 있는 모든 이론적인 확률들은 어떻게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0에서 수렴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죠? 그럼 이만 어마어마한 리던던시를 제끼고 그 숫자 하나에다가 그 지금 스테이터스 아까지 나왔을 때 이 스테이터스가, 그죠? 아까지 나왔던 이 스테이터스가 지금 나왔던 이 하우하고 아가 들어간 이후에 나온 어떤 이 웨이트 값죠. 이 웨이트 값에서 그 다음 웨이트 값으로 가기 위한 어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떤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데이터의 이 디멘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속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압축해서 계속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수많은 이런 조합들을 가서 이렇게 넣다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값들, 이제 정말 데이터 엔트로피가 높은 그런 데이터들만 남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수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게 좀 이해가 빠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대충 개념은 이해 오십니까? 인코더의 개념. 인코더란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조합들이 있을 거고, 이 수많은 조합들을 어떤 한 특정 스테이터스로 수렴을 시키는 게 일종의 인코더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디코더는 뭘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코더에서 각 입력의 이 조합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이 들어가게 되죠. how 들어가고, 그 다음 a 들어가고, you 들어가고, 그 다음 물음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갈 때마다 그때의 스테이터스가 출력이 되겠죠. 그거를 디코더는 그대로 받아서 맨 처음에 how가 받았던, 그죠? how만 딱 받았을 때 그 리컬시브 스테이터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스테이터스가 순차적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전체 문장이 들어갔을 때, 요 그림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라인을 이렇게 빼서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왜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뭐 디펠이나 치면은 한 문장 쓰는 때마다 바로바로 뭔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각 스테이터스가 직접 디코더에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그림상에서는 아까 들어갔던 오더에 따라서 그 출력이 하나씩 전달이 될 거고요. 그 출력이 디코더로 전달이 되면, 디코더는 내가 무슨 답이 나와야 되는지 일단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학습을 시킬 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how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스테이터스가 도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시작이라는 표시를 주고 그 표시를 보고 출력을 뱉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 이 결과가 그 다음 선상의 결과와 연결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 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how a가 들어갔을 때, 두 개가 들어갔을 때 그 스테이터스 도착을 했겠죠. 그거가 그 다음에 아까가 i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m 기준으로, 그죠? 그 다음에 m이 나오도록 여기 전체 웨이트를 그 웨이트를 다시 학습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또 m은 또 그 다음 입력으로 들어가서 굿이 나올 수 있도록, 그죠? how are you까지 들어가면 이제 I am good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출력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물음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느낌표까지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셀 하나 더 만들어 붙여서, 그죠? 더 만들어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딥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이 글을 무한정 집어넣을 수가 없죠. 출력 토큰의 길이는, 맥시멈 길이는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 설계를 따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오퍼레이션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인코딩과 디코딩, 이게 인코더와 디코더의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각 스테이트가
그죠? 각 스테이트만 전달이 되는 구조거든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How are you가 지금 이제 예제가 How are you 하고 I am good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how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굿이잖아요. 그죠? how를 물었고 나는 굿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연관성에 대한 이 연관성에 대한 어떤 이 추가적인 웨이트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쪽의 성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성능을 좀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트랜스포머의 전체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코딩, 디코딩 이걸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제너러티브 모델들의 성능이 계속 튜닝되어 왔다고 한다면 그 구글의 2017년 구글의 그 논문에 의해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이 어텐션은 어떤 식이냐면 아까 한 스테이트가 그냥 전달만 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냐면 아이가 나왔을 때 아이가 여기 I am students 주스 에tudiant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만약에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인코더는 인코더는 인코더 입력을 그대로 갖고 있고 디코더는 자기의 출력을 같이 넣습니다. 같이 넣는 형태로 나가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I am a student죠. 아이는 누구한테 가장 어텐션 이 아이를 번역하기 위해서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스 에티디앙 여기 있을 때 스튜던트는 에티디앙에 들어가야 될 거고 그죠? 여기 안은 없어요 그죠? 안은 여기는 없는 형태로 돼야 되고 그죠? 예. 그런 어떤 A가 들어가서 I'm a student의 어는 값이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의 값이 낮은 것도 어쩌면 여기 이미 결과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신 거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그림이 좀 애매한데 어텐션이라는 게 뭐냐면 각 스테이터스에서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값 있죠. 그거를 그대로 들고 여기 가져가는 거예요. 입력으로. 이미 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 이 웨이트를 따로 지정을 해줘요. 이 웨이트를 추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내가 값을 집어넣었을 때 I am a student를 집어넣었을 때 I가 들어갔을 때 그 스테이트 있죠. 그 스테이트의 이 가중치를 가장 크게 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들어왔을 때 가중치는 좀 더 떨어지고 어가 들어왔을 때는 가중치 확 떨어지죠. 또 스튜던트 가중치 확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문장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확률들은 거의 다 이제 정해지는 거죠. 점점점 딱 더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예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어떤 웨이트를 주는 레이어를 하나 따로 만듭니다. 따로 만들어서 이 값을 전부 다 머지를 한 다음에 이 벡터에다가 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i가 들어갔을 때 여기 그 다음 입력으로 전달될 때 가장 큰 벡터 가장 큰 웨이트를 가지고 강조가 돼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건 예제가 지금 이제 뭐 되게 단순한 형태로 나가서 그런데 만약에 좀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긴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뭐 this is something which leads us to better place or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면 그 something이 그 something이 which is bring to better place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something이 better place나 내가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때 어떤 강조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입력이 그림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얼굴을 인식하는 어떤 내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얼굴이라는 피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인코딩을 쫙 하겠죠. 근데 얼굴이라는 피처가 압축이 돼서 내가 어떤 그 인코더의 출력으로 표시될 때 인코더로 계속 이제 얼굴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동그랗고 뭐 이제 눈, 코, 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동그란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사람 얼굴 중에 동그란 게 여러 개 있죠. 전체 얼굴도 동그랗고 눈도 동그랗고 입도 사실 만약에 벌리고 있는 게 많았다면 동그란 게 많을 거고 그냥 동그란 게 뭔가 있으면 동그란 게 많으면 일단 사람 얼굴이지 않을까라고 어텐션을 많이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지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가정한다고 하면 동그란 모양을 읽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웨이트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동그란 걸 읽어냈을 때 사진 들어갔을 때 동그란 부분이 많이 들어간 그 스테이터스에 더 많은 웨이트를 둬서 동그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 얼굴이라고 인식하기 쉽도록 더 높은 확률로 사람의 얼굴이라는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웨이트를 준다는 거죠. 이게 어텐션 모델의 핵심입니다. 아까 인코더, 디코더에 추가돼서 어텐션이라는 레이어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설명이 좀 애매하죠. 제가 이게 레퍼런스를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많이 보시고 좀 이 감을 빨리빨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 생각하다 보면 좀 애매하긴 하고 실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코딩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보시면은 헷갈리거나 좀 바로바로 머리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 수업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셀 하나하나가 어떤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웨이트를 곱해줘서 어디로 진행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입력이 이만큼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그 값들의 농도 혹은 그 스펙트럼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모델을 머릿속에서 좀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도 많이 보셔야 되고 특히나 시각화된 자료를 많이 보십시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그런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그림이나 그래픽이나 그런 걸 많이 해놓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많이 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용이 좀 계속 두서없이 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가 결국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 어텐션이란 건 결국은 어떤 우리가 뭐 레이블을 줘야 되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레이블을 줄 수는 없죠. 왜냐면 10연 데이터에서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어텐션에 드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에 만약에 오더의 중심이 있고, 오더가 실제 어떤 그 피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텐션 그 가중치도 그 오더에 맞춰서 형성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력을 계속 집어넣죠. 계속 집어넣으면 그 어텐션에 대한 그 가중치는 사실 우리가 입력을 해준다기보다 지가 알아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건 이걸 어떻게 하는 식이냐 거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 들어간 값들의 어떤 코렐레이션을 서로 분석한 형태로 가게 됩니다. 여기 설명을 되게 좀 잘 해놓은 그 실제 그 행렬을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잘 해놓은 모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제가 좀 그 레퍼런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해도 뭐 한두 시간 더 얘기가 나갈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종합적으로 그러면 좀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만 일단 알려드리면, 지금 현재 CNN이나 RNN 모델들이 이제 CNN은 어떻게 보면 전처리에 많이 쓰입니다. 전처리에. 트랜스포머 입력이 사실 이 오더 중심으로 인코딩하는 형태로 지금 인코더가 대부분 지금 RNN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CNN이나 이런 어떤 처음 전처리를 보통 CNN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이 어떤 스파셜 정보를 이제 CNN으로 하고, 그 다음에 템포럴 정보를 이제 인코더나 디코더로 만들어내서 그걸 이제 트랜스포머의 키나 밸류로 사용하는 형태로 이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걸로 다 대체가 되고 있어서 예전처럼 이렇게 막 이 입력 신호의 디멘전이라든가 그 입력 분포에 따라서 최적화된 어떤 그런 모델을 찾는다기보다 요즘은 일단 트랜스포머에 집어넣고 봅니다. 예, 집어넣고 봐서 이 인베딩이 어디까지 잘 되나, 셀프 컨텐션이 잘 되느냐, 이걸 일단 돌려보고 이제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어텐션 모델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뭔가 인지를 하고 학습하는 그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맥락을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이 뭐 영어 공부를 하거나 외국 사람이랑 이게 얘기를 할 때 정말 그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이해해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번역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해하는 경우는 사실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럼 거의 바이링규얼 수준일 거고, 언어라는 게 그렇거든요. 언어라는 게 리던던시가 굉장히 많은 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 구조에 집중을 하면 전체적인 거의 8, 90%의 맥락은 다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읽어내거나 어떤 그 정보의 핵심을 읽어내는 데서는 사실 그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품들이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뭔가 집중을 탁 해서 뭔가를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이 위성 정찰 사진을 우리가 만약에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런 나무, 산,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영상 처리, 그러니까 요즘 다 위성이나 이런 감시 정찰이 다 이제 기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처럼 놓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 영상 처리를, 감시 정찰을 위한 영상 처리를 할 때 우리가 타겟을 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전체 우리가 4K로 이미지를 엄청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크게 찍었는데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정보는 어디입니까? 어제 거와 달라진 점, 델타. 그죠? 어제 거와 달라진 점. 혹은 차량이라든가, 뭐, 건물, 그 다음에 뭐, 그죠?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들. 사실 그런 애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잖아요. 실제 정보가 그냥 스파스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실제 정보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코딩 자체도 잘 돼야 될 거고요. 그죠? 그 인코딩 한 스테이터스 하나에서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스테이트에 더 많은 그 가중치 비율을 줘야 될 것이냐.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에서 우리가 그 코스트 펑션에서 생긴 에러를 어느 웨이트에다가 더 많이 집중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사실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수업을 해놓고도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분 일단 죄송하고요. 예, 내용이 좀 예, 너무 부족해서 되게 좀 많이 죄송한데 이게 사실 이게 한두 강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아니긴 하고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논문 몇 개로도 부족하거든요. 사실. 예. 저는 이제 좀 최대한 좀 내용을 좀 긁어보려고는 했는데 수업을 딱 진행해놓고 보니까 너무 내용만 쏟아낸 것 같아서 좀 많이 죄송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제가 좀 최대한 좀 좋은 자료를 많이 모아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또 한글 자료를 좀 많이 좀, 예, 제대로 번역이 된 한글 자료를 좀 많이 찾아서 올려드리는 형태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과제를 제가 이제, 예, 주중에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앱이 있으시면은 아마 공지 같은 거 올라오면 알림이 뜨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뭐, 혹시 모르니까 문자로도 제가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게 제가 수업이 내용이 좀 너무 없어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는 맞는데, 그래서 너무 질문이 없으니까 저도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벌써 지금 한제 반이 지나갔잖아요. 중간고사 기간이고. 예. 다음 주하고 다음 주 이제 8주차죠. 7주, 지금 6주차인가? 예, 지금 8주차죠. 8주차니까. 제가 좀 우리 쪽 보강 또 할 게 하나 또 있고 하니까 예, 추석 때 그때 비행기 하나 있으니까 제가 좀 내용을 여러분들 좀 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받아가지고 예, 뭐 공중 쪽을 더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무인 뭐 체계 자체를 좀 봐주십시오 아니면 뭐 그런 뭔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실 거고요. 예. 그 주제가 결국은 또 다른 사람한테도 예, 똑같이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무조건 일단 질문이나 요청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한국에 못 들어간 게 너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좀 부실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최대한 제가 좀 일단 29일 날 귀국이거든요. 귀국이라 최대한 29일 11월 초부터는 11월 초, 11월 2일, 11월 2일부터는 실시간으로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실시간으로 한다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학교 오시는 게 또 부담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이게 스펙트럼도 있고 하니까, 너무 지금, 제가, 뭘 피드백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지, 감이 좀 없네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일단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은 좀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시고, 다음 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